우리는 비실용적인가라고 하는 조그만 제목을 붙여놨는데, 뭐 요새 다들 어르신들 이제 보시다시피 아들이나 딸 가운데 대학 갈 때 사학과 가겠다, 가지 말라고 그냥 다들 말리죠.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살겠느냐 하는 게 이제 부모님들의 심정이죠. 왜 그러냐? 그거 해봐야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가서 뭐 취직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말라고 이제 말리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적마다 난 이게 햇소리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역사 공부를 50년, 60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럼 쓸데없는 걸 여태까지 했느냐? 그런 생각이 나 스스로 이제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적으로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역사는 비실용적인가? 그런데 반증되는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반증되는 자료가 뭐냐면 역사책이 꾸준히 쓰여왔다는 사실입니다. 뭐 공자님 이전서부터 쓰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역사를 씁니다. 과거에 지난 기록을 갖다 잘 쓰는데, 그 쓰느라고 돈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잖아요. 또 왜 그걸 쓰느냐 그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실용적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말리는데, 또 꾸준히 사회에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역사가 계속 쓰여지고 그 역사는 또 누군가에 의해서 읽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봐야 되느냐? 겉으로는 비실용적인데 쓸데없는 걸 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써왔고 현재도 쓰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첫 번째 선입니다. 그것은 대체로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인간이나 오늘날의 인간이나 대체적으로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고, 그렇죠? 뭐 졸리면 자야 되고, 이것이 3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같지 않느냐, 그거죠. 그러면 사람이 같다고 하면 우리 할아버지를 경험한 것이 내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징조 할아버지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내게도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 할아버지들은 경험했고 그것을 언젠가 써놨지 않았냐. 그게 우리의 기억력의 저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역사라고 하는 과거에 대한 기록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기록해놓고 그 기록이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말하면 쓰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와 경험에 의해서 기록은 계속적으로 되어왔다. 그래서 역사를 쓰기 시작한 거죠. 뭐 역사를 맨 처음에 쓰기 시작하는 건 문자가 나타나기 전에도 사실은 많이 쓰였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는 이제 결승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뭐 저기 미국의 그 9.11 사태 같은 그 큰 사건입니다. 그거는 쓸 문자가 없으니까 이런 그 커다란 그 끈에다가 이렇게 굵게 이제 그 옥매듭을 짓는다 그러나 그래갖고 또 저거 좋고 해서 이것이 이제 결승문자의 시작입니다. 그냥 사람은 문자가 있을 때는 물론 당연하죠. 문자가 없을 때도 과거에 대한 기억을 하려는 인간의 노력이 계속적으로 존재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러한 것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현재의 자료가 많다. 그게 어느 정도나 자료가 많으냐? 여기 아까 이제 경사다집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동양에서는 모든 문서를 갖다가 4종류를 나누어. 경전, 그 다음에 역사, 자라고 하는 건 공자, 맹자. 공자는 이제 경서에 들어가니까 거기 들어가면 안 되면서 노자, 장자 뭐 이런 사람들은 자자 돌림. 자자는 이거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공자, 공 선생님. 여기 자자. 그래서 이 자자 나오니까 또 한마디 또 칩으로 넣고 가야게. 혹시 예전에 주자서를 읽다든가 정자서를 읽다가 자주자, 자정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냥 주자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데 자주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혹시 보셨어요? 혹시.
아마 보신 분이 안 계십니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 이게 뭐냐면, 자, 선생님이라 된다. 선생님보다 한급 높은 존칭입니다. 이게 자자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 공자, 그런 성이 들어가잖아요. 선생님에 대해서 성을 불리면 불경합니까? 불경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어때요? 성 들어가면, 김 선생님, 하는 거하고 그냥 선생님하고 어느 게 더 높은 존칭입니까? 당연히 성을 뺀 게 존칭이에요. 그죠? 선생님 그래야죠. 이거 유일한 선생님이다. 이 사람한테 무슨 성이 필요하냐? 그런데 그런 선생님이 많거든요? 그래, 그냥 우리 선생님 오면 착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 정자 돌리면 선생님, 자자입니다, 자입니다.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자, 이제 경사자집 얘기하다가 여기 이제 결혼 팁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장자, 노자, 순자, 무슨 뭐 등등 이런 사람들 하는 것이 자. 이렇게 되고, 집은 문집입니다. 한 개인이 쓴 글을 갖다 다 모아놓은 건 문집. 그래서 책을 4종류로 나오고 있는데, 경사, 자, 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책은 그렇게 분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체 분량의 모든 기록물의 전체 분량의 얼마가 될까? 최소한도 4분의 1은 되지 않겠느냐? 4분의 1은 안 쓰니까 무식하게 분류한 거죠. 근데 집이 훨씬 많긴 합니다만, 그때는 4분의 1이라는 거 거의 이제 틀림없을 거라고 이제 보고, 또 하나, 이왕 분류법을 가지고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우리의 그 서양 쪽에서 모든 도서를 분류할 때, 이른바, 이제 요새는 컴퓨터가 나와서 그거 안 씁니다만은, DDC 십진분류법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1번부터 0번부터 9번까지 이제 번호를 맞아요. 그 0번은 총류, 사전류 같은 거에 들어가 있습니다. 1번 뭐죠?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문학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학, 공과대학 나오고, 그리고 9번이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양에서 도서를 분류하는 방법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 그 사람들의 개념을 가지고 하면 철학에서 시작하는 거다. 그리고 결론은 역사다. 역사는 모든 것을 말하면 통합한다고 하는 의미의 9번입니다. 제가 전공한 이제 동양사, 아시아사는 950번에 가면 다 나옵니다. 예전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가끔 철학하는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토론이 나오면은 어떻게 얘기되느냐 하면, 철학은 어떤 진리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겁니다. 종교 같은 게 바로 그런 이데올로기. 근데 저 역사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생각이 철학하는 사람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 철학도 역사적, 말하면 역사 속에서 추려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철학하는 사람은 무슨 말이야? 이게 진리가 이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거야? 사람은 이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게 이제 철학이라고 얘기한다면, 역사는 웃기지 마. 그것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상황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진 사람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철학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왜 달라지냐?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철학하고 그런 사람 저는 가끔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역사가 비실용적이냐 실용적이냐 하는 가지고 얘기할 때,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하면 간단히 결론을 내면, 역사 실용성이 있다. 분명히 실용성이 있는데 당장 밥하는 데는 써먹지 못한다. 가서 땅 파는 데는 써먹지 못한다. 그러나 밥하고 땅 파는 것을 결과적으로 왜 그것이 생겼고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 뭔 안목으로 보면 그것은 실용적이다. 이렇게 해서 말하면 가깝게 보면은 비실용적이지만 멀리 보면 이제 실용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존재하는 이유를 저 스스로 이제 말하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새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현재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나타나죠.
빅데이터라는 건 모든 데이터를 다 종합해서 그걸 컴퓨터가 분류해서 거기서 말하면 어떤 상황에 대한 것을 갖다 아주 쉽게 빨리 그 이제 막 결론을 내서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냥 그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려면 아주 너무너무 많은 것을 갖다 할 수 있는 대로 다 수집해야.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수집을 해봤댔자 그걸 분석할 도구가 없었으니까 안 되지만 요새는 컴퓨터가 분류하니까 그 아주 인간에게 유용하게 쓰는데 그 예전에는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면 역사책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역사는 아주 있었던 사건을 되도록이면 전부 기록해 놓자 하는 것이 이제 그 말하면 역사다, 빅데이터다, 과거의 빅데이터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두 번째로, 시간을 잘 맞춰가면서 두 번째로, 그럼 이 역사가 유용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역사가 유용하기만 한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역사는 역사책이 엄청나게 많은 폐해를 갖다 준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폐해를 가졌냐? 우선 과거를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한다면 기록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말하자면 백업하는 그 증거로서 과거 사실을 수집해서 자꾸 써놓고 있습니다. 그냥 쓰는 사람이 어떤 자기 나름대로 시각을 가지고 써요. 그런데 그것은 삐뚤어 된 시각이죠. 올바로 된 그 시각을 자기 시각만 가지고 그것을 과거 사실을 보니까 이게 이제 왜곡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로 왜곡된 건 전 어느 정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세상 물정 모르고 그저 이것이 중요한지 저것이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그저 써놓는 거 이것도 기록은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아마 치우친 기록이고 말하면 역사로서 이러한 자료를 자체를 아무런 말하면 그 이제 뭐 비판이나 그런 의식 없이 들여다보면 엄청난 폐해를 가져온다는 그 폐해의 가장 아마 커다란 것들이 현재 얘기하시는 게 공산주의 아닌가. 뭐 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공산주의 얘기를 하면은 역사를 가지고 이제 분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인류라고 하는 원시 공동체가 있었다. 거기에서 서로 잘 나눠 먹고 잘 살았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해서 힘 있는 놈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노예를 만들어서 노예지 사회가 됐다. 뭐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 조직적으로 해서 봉건 사회로 바뀌었다. 근데 봉건 사회를 하다가 이 물질을 발달해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로 됐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된다. 이제 중국 같은 데서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하면 중국의 역사 연구라고 하는 건 중국이죠. 지금 중국이. 자, 끝났습니다. 1911년에 이제 청나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1949년 모태토의 공산주의 국가가 만들어졌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였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 것이 가장 인류의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다. 왜? 서로 똑같이 나눠먹고 잘 살고 똑같이 잘 살고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노예제 사회, 봉건전 사회,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야 공산주의가 되는 걸로 이제 단계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국 역사, 아시아 역사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이제 시스템이 그 사회에 존재했었던 일이 있느냐 찾아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중국 역사, 아시아 역사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말하면 일정한 기간이라도 존재하지 않았다면 공산주의 이론이 틀렸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온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 가짜가 되는 거죠.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죠. 순서로 봐서.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하냐? 억지로 중국 사회에는 자본주의가 존재했다는 명제를 주고 역사하는 사람들을 연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이른바 민족주의가 나타난다.
역사에 근대의 민족주의가 나타난다 그러고 민족주의, 중국 민족주의라고 하는 게 존재했어야 되지 않느냐. 중국 민족이 언제 존재했느냐고 연구해라. 중국 민족이 있습니까? 아니, 요새 시진핑은 중국 민족이 있다고 그러죠. 한족이래요, 한족. 한족이 중국 민족일까요? 혈통적으로? 그래, 역사하는 사람이 민족권이 빠졌어요. 왜? 호랑이니까. 그래가지고 이른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맹아론이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국가가 만들었다 한민족이 존재했느냐는 걸 연구가 네 종류예요. 하나는 한나라 때에 이미 존재했었다. BC 20몇 년, 그때 벌써 이미 한나라에는 한민족이 존재했다. 이렇게 결론 내린 역사학자가 있느냐면, 청대 와서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게 또 연구예요. 연구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말하면 이데올로기가 역사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나오는 큰 폐해고, 그러한 폐해는 뭘 나타나면 혁명이라고 하든가, 막 이런 억지로라도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혁명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 폐해.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이념으로 해석한다든가 이념을 가지고 정치적 도구로, 우리나라에도 현재 정치하는데 굉장히 많이 이념을 가지고 말하면 정치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라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뭐하는 그 이념으로 역사에 도구가. 그러니까 이 말하면 역사에서 객관적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는 역사가 아니라면 그 역사는 전부 폐해가 되는 역사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용한 역사는 뭐냐? 역사 자료는 많고, 역사 자료 가운데 많은 피해를 가져다주는 그런 자료도 있고, 그런 해석도 있는데, 그런 유용한 역사는 뭐냐? 제일 중요한 건 역사책을 읽는 사람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읽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런 얘기도 사료 비판이라고 하는 얘기를 꼭 거쳐야 됩니다. 사료 비판은 이 사료가 제대로 쓰여진 거냐, 올바로 쓰여진 거냐, 혹은 어떤 사람의 시각으로 쓰여진 거냐, 어떤 사람의 시각으로 쓰여졌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 역사적 그 시각으로 쓰여진 걸 전제로 하고서 비판해보면, 야, 이것은 이렇게 썼지만 사실 이 시각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이니까 이것은 배제할 수. 그게 이제 우리가 역사 비판이라고 사료 비판이라고 하는 과정을 꼭 거치지 않으면, 그런데 이러한 역사의 사료 비판에 대한 의식이 없이 쓰면은, 야, 예전에 시골 가면 뭐 무슨 사건이 나오죠. 야, 그 신문에 났잖아, 방송에 났잖아. 그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요새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유튜브에 막 돌아다니는데 하루에도 이렇게 20개 들어오잖아요. 이상한 거. 근데 그 비판 의식이 없으면 그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조종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이제 비판 의식이라는 게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적인 하고, 그 다음에 비판을 한 다음에는 되도록이면 비판을 거쳐 많은 자료를 갖다가 말하면 이게 수집하고 그걸 통해서 말하면 결론을 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역사책은 긴 시간을 두고 쓴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편폭이 넓은 것일수록에 좋다는 결론이 나오죠. 다만 비판적 시각만 가지고 본다면,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면 역사는 정말 우리들에게 유용한 결론을 내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제 자신감이 나오기 위해서 이게 지금 설명이 이렇게 깁니다.